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머랭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머랭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머랭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머랭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네. 스님 이야기 조금 짧은 편으로 2개 준비해봤습니다. 또 머랭님 요즘 또 스님 이야기 많이 들려주고 계시죠? 네네. 정말 또 기이한 일들이 많은 또 스님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기리십니다. 머랭이죠.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에 저희 가족 여행을 스님과 함께 간 적이 있었어요. 제주도 여행을 한번 스님과 간 적이 있었는데 먼저 같이 가기로 했던 건 아니었고요. 절에 가게 되면서 스님께 저희가 제주도에 가족 여행을 가게 되었다 이러면서 계획을 얘기를 하게 됐는데 갑자기 스님께서 원래도 평소에 바쁘신 분이셔가지고 저희가 그 전에 여행을 계획을 얘기를 했었을 때는 별 얘기가 없으셨다가 갑자기 이번 여행에 스님이 껴도 되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상관이 없다. 왜냐면 그냥 가족끼리의 여행이고 뭐 한 명이 낀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여행이 아니었어가지고 저희는 오히려 스님이 오시면은 저희는 기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급작스럽게 갑자기 여행을 끼게 되신 거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오케이를 해가지고 같이 6학년 여름에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가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냥 그 아버지 차로 이동을 같이 하려고 그냥 배 차 같이 태워가지고 제주도로 옮겨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고 저희는 차를 타고 제주도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엄청나게 큰 배? 그리고 뭐 항구 쪽에서 처음 봤던 파리 같은 기억? 그리고 되게 스님의 오묘한 표정까지. 되게 여행 내내 스님이 좀 오묘한 표정을 되게 지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스님과의 첫 여행이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은 가족과의 첫 제주도 여행이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억이 되게 아직도 명확하게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빠의 차로 돌아다닐 예정이었는데 배로 가면 엄청 늦게 도착하잖아요. 예전에는 더 느리게 도착을 해가지고 도착을 하자마자 숙소로 가서 짐을 풀고 근처 맛집으로 가서 밥을 먹고 첫날에는 돌아와서 쉬었어요. 네. 그때까지는 별일이 없긴 했거든요. 그 다음날부터 제대로 된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아침부터 열심히 움직이는데 제 기억에는 항상 스님 얼굴이 계속 묘한 표정이었다고 했잖아요. 즐길 때는 같이 즐기시고 사진도 찍고 웃고 떠들었는데 이상하게 차에만 타시면은 표정이 조금 계속 묘하게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이미 그거를 표정을 의식을 하게 되다 보니까 계속 스님 표정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차만 타면 스님 표정만 보고 있다 보니까 저희 가족이 안 그래도 5명인데 스님까지 있어서 6명이었었다 보니까 아버지 차가 저희는 그랜저에다가 좀 큰 차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스님까지 6인승 차량을 타고 있었긴 했는데 잠깐 사이에 제가 약간 블랙아웃이 온 거예요. 보니까 차 사고가 났던 거예요. 갑자기 저희가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교차로에서 어떤 차가 와서 박아서 제가 앞좌석에 얼굴을 박아가지고 순간 그 앞이 깜깜해졌던 거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제일 무섭는 게 저만 박았어요. 근데 이 앞좌석에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저만 잠깐 기억을 살짝 날린 상태에서 딱 눈을 떴는데 다들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스님은 벌써 차에서 내리신 거예요. 차에서 이미 내리셔가지고 상대방 차주한테 거침없이 다가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 차주분이 되게 비틀거리면서 내리셨는데 상대방 차주분은 중년의 남자분이시고 비틀거리는 남자분을 스님이 붙잡고 얘기를 하셨는데 스님이 저희 아버지를 불러서 또 따로 무언가 얘기를 하시더니 저랑 오빠랑 동생 엄마는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려보내시고는 아빠랑 같이 상대분 차주랑 따로 어딜 가시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사고 충격에다가 어안이 벙벙해서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묻지도 못하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사정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그때는 아마 저녁 늦게 저희가 타고 후유증도 있고 그날은 차가 없어서 어떻게 돌아다니지도 못해가지고 한창 자고 일어났었을 때 스님이 엄청 뭔가 지친 모습으로 들어오고 아빠랑도 돌아온 모습을 보고 그 다음날 그냥 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여행을 즐기고 돌아왔다까지가 제 기억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절에 갔었을 때 그때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 얘기를 했었을 때 들은 이야기였거든요. 스님 시점에서는 처음에 저희가 제주도 여행을 꺼냈을 때는 그냥 별 생각이 안 드셨대요. 근데 갑자기 그 전주부터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드셨는데 저희가 제주도 여행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꺼냈을 때 뭔가 이거는 따라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드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느낌이 문연듯 드시니까 그냥 자신도 모르게 따라가면 안 되냐는 말이 그냥 나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예의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리고 본인도 스케줄이 안 되는 걸 아셨는데 모든 스케줄 다 취소하시고 따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차를 볼 때마다 계속 기분이 오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뭘까 계속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일단은 가족 여행에 끼어서 따라오셨는데 계속 그것만 신경 쓰기에는 저희한테 피해를 주시는 걸까봐 일단은 즐길 거는 즐기되 이게 뭔지는 계속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표정이 티가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눈치챘다는 건 모르셨었대요. 그 오묘한 거를.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니까 되게 놀라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그걸 기억할지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대망의 사고 날 차 사고를 당하고 차주를 보는 순간 왜 여기가 오고 싶어 했는지 알게 되셨대요. 차 사고를 당하는 순간 이거였구나. 자기가 왜 여기 오고 싶어 했는지 알겠더래요. 이 사고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딱 그 차주를 보는 순간 그 차주 옆에 물에 퉁퉁 불어 터진 어부복을 입은 남자가 머리가 큰 채로 피를 흘린 채로 차주 옆에 붙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자마자 스님은 문 열고 나가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냥 이끌리듯이. 그러면서 그 차주분은 내려가지고 당황하셔가지고 죄송하다고 갑자기 눈앞이 안 보여가지고 분명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도 안 밟혀지고 해서 부딪혔다고 다치신 데 없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약간 스님은 말도 안 듣고 그 옆에 있는 그 영가를 보셨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영가가 일부러 시야를 가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자기가 있는 차랑 부딪히려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옆에서 계속 안절부절 못하면서 사과하시길래 아니다 괜찮다 잠깐만 기다려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차주분이 되게 어리둥절하면서 네 이러면서 있으시니까 일단 사고 얘기는 우리 아버지랑 하라고 아빠를 불렀대요. 그래서 아빠를 불러가지고 오기 전에 여행자 보험이랑 이런 거 있었으니까 얘기를 하라고 하고 스님은 그 영가랑 잠깐 대화를 하신 거예요. 차주가 잘못을 해서 영가가 붙어 있었던 건 아니시래요. 일단 제주도에 사는 주민이시니까 대부분은 일단은 귤 재배도 하지만 어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주업으로 사시는 분도 계신데 이 분이 어업을 하시다가 아마 자신도 모르게 넋거지를 하신 것 같대요. 억울하게 죽은 자신의 넋거지를 했대요. 넋거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옆에 붙어는 다니는데 알아봐주지도 못하고 자기 억울해서 떠날 수는 없고 하니까 옆에 붙어 다니다가 이제 스님을 보고 그 차주의 눈을 가려가지고 들이박은 거예요. 이제 자기 한을 풀어줄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스님한테 일단 죄송하다 했대요. 그 영가가. 그래가지고 일단은 대충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차주한테 얘기를 했대요. 혹시 요 근래에 꿈도 이상한 거 많이 꾸고 몸 상태도 안 좋고 그러지 않았냐 이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어떻게 아셨냐고. 근데 그 복장이 누가 봐도 딱 스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스님이 혹시 요 근래 바다에서 뭐 건지거나 시 같은 거 보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청 화들짝 놀라시면서 최근에 제가 옆집에 사는 그 동료의 시체를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다 건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시체를 건져서 넋거지를 하게 된 거구나를 파악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차주분은 이걸 어떻게 아셨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영가가 옆에 있었는데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니긴 한데 본인이 어쩌다 보니 넋거지를 하게 됐고
그 영가가 지금 사실 억울하게 죽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붙어 있었는데 자기를 몰라 봐줘가지고 그거를 좀 풀어봐 달라고 꿈에도 나타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 가위 눌림이 되고 몸에 안 좋은 영향이 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의도로 한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차주분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영가분은 날씨가 안 좋은 날에 어업을 나가셨다가 그냥 실수로 빠져 죽은 거라고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들었다. 그래서 그걸로 사건이 종결된 걸로 알았는데 무슨 억울한 죽음이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아마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영가가 못 떠나가지 않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같이 어업을 나갔던 다른 동료 A씨가 있다. 그 A씨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겠냐 하니까 갑자기 그 영가가 엄청 그 살기가 피어오르더래요. 보니까 A씨가 그 영가를 아마 살해를 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 얼굴이 약간 박살이 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피 흘리고. 그래서 그 영가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니까 안 그래도 서로 A씨랑 그 영가랑은 같이 어업을 하는 동료였는데 A씨가 그 영가한테 빌린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 둘 다 사정이 별로 좋진 않았는데 없는 사정에 A씨가 더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그 없는 돈을 빌려줬대요. 빌려줬는데 그거를 갚아야 될 날짜가 됐는데도 계속 못 갚고 있으니까 영가인 돌비라고 할게요. 돌비가 자기도 기다려도 안 돌려주니까 자기도 사정이 급해진 거죠. 급해져서 혹시 그게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돈 얘기가 되게 민감한 얘기다 보니까 감정 싸움까지 간 거예요. A씨가 홧김에 밀쳤는데 그게 날씨가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우천에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돌비가 배 모서리에 머리를 크게 그대로 즉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둘이 어업을 나갔고 거기에서 머리를 즉사를 했는데 당연히 A씨는 겁이 나죠. 겁이 나니까 그냥 비도 내리고 날씨도 안 좋았고 옛날에는 날씨가 안 좋으면은 실수로 발 헛디뎌서 그냥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도 많고 게다가 제주도가 그 암초도 많잖아요, 바다에.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상처쯤은 바다에 좀 익사사고가 나면은 불어 터지고 그리고 암초에 머리가 부딪혔다고 하면은 옛날에는 그렇게 과학수사가 그렇게 정밀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그대로 그렇게 묻힐 수가 있으니까 그냥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게다가 평소에 둘이 사이가 좋기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억울해서 자기가 계속 못 떠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그 차주한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차주가 근데 그걸 자기한테 지금 붙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걸 자기가 어떻게 입증을 하라는 거냐. 자기는 못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당연히 차주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넋꺼지를 했으니까 스님도 억울한 거 이해는 하는데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본인 손으로 넋꺼지를 해서 본인이 해결을 하셔야 된다. 이건 내가 떼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스님이 해마를 못 하신다 하셨잖아요. 달래주는 건 가능하고. 그래서 그냥 스님이 이러셨대요. 그냥 무작정 경찰 찾아가서 조사 다시 해달라고 해라.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에 상태를 봤었을 때 하나 놓친 게 있는 것 같다. 그 머리에 상처가 자기가 어부일을 너무 많이 해봐서 아는데 암초나 바위에 부딪힌 상처가 아닌 것 같다. 찍힌 상처였던 것 같다. 해서 무작정 우기라고. 그리고 그 옆집이면은 거기 집 보호자들이랑도 친할 거 아니냐. 가서 우겨라. 다시 재조사 해달라고. 이거 사고 아니고 그 살인사건 같다고. 우겨서 어떻게든 재조사를 받아라. 죽은 사람이 계속 옆에 붙어있으면은 본인 몸만 더 안 좋아지고 결국에는 나쁜 일 계속 생길 거다. 어떻게 해서든 우겨가지고 재조사를 받게 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집까지 스님도 같이 찾아가 주셨대요. 이제 그 증거를 잡아야 되잖아요, 문제는. 게다가 시간이 좀 지났고 우천에 증거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일단은 그 우긴 게 통하긴 통했나 봐요. 돌아와가지고 그 결과를 조금 스님은 초조하게 기다리셨는데 그 A씨가 다행히 다른 데는 다 청소를 했는데 그때 넘어지면서 부딪히면서 피를 되게 많이 흘렸대요.
그 생선 창고 아시죠? 밑에 담는데. 그 자물쇠 걸어놓는데 거기 피가 묻어 있었던 거예요. 사람 피가. 근데 거기 원래 생선 피랑 이런 거 섞이면은 구분을 잘 못하잖아요. 녹슬면은. 근데 거기를 검사를 했는데 사람 피 반응이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경찰이 압박 수사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원래 자기 진술대로라면 사람 피가 나오면 안 되는 곳에서 사람 피가 나왔잖아요. 네. 자기 진술이랑 하나도 안 맞잖아요. 이제 미끄러워서 바다에 바로 빠졌다고 했는데 곳곳에서 사람 피가 살짝씩 발견이 되니까 자기 진술이랑 안 맞아서 결국에는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건이 해결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영가가 차주분을 떠났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은 해결이 됐고 지금도 가끔 저희 제주도 여행을 한두 번 가면은 거기 집 가가지고 바다 낚시도 아버지랑 같이 하시거든요. 네네. 그때 너무 감사했다고. 그래서 일단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야, 제주도 여행 썰. 네. 예. 그 뒤에도 몇 번 그분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거기 바닷가 가서 많이 놀고는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셨고 네.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또? 두 번째는 스님 본가 썰인데요. 오, 예. 이거는 마음이 조금 시큰거리는 썰이긴 한데 네. 스님도 본가가 있으시잖아요.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 되게 작고 예쁜 마을이었어요. 거기도 제가 직접 가봤던 곳이라서 그런지 기억이 되게 생생하게 남는데 되게 화창한 여름에 갔었어요. 정확히 시기가 언젠지 기억 안 나는데 되게 돌담에 장미가 폈었을 때 갔거든요. 그러면서 엄청 작고 아담한 마당에 화분이 엄청 많고 꽃이 많이 있는 그런 작은 정원집이셨었거든요. 근데 그 마을이 되게 작았어요. 거기가 정부 차원에서 재개발로 집 정리를 해야 됐었어요. 불법 재개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정부 차원에서 거기가 도로로 이제 공사로 길을 내야 돼가지고 집 정리가 되는 거여가지고 네. 아쉽지만 스님이 보기에도 마을로서의 기운이 다 했다고 여겨지는 곳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어머님도 다 돌아가시고 스님만 남아 계셔가지고 집 정리를 하러 가셨는데 엄청 소란스럽더래요. 다 정리를 하고 가가지고 거의 스님만 정리가 남았는데 대체 무슨 소란이지 하고 갔는데 마을에 되게 오래된 할머니가 계셨는데 정부 관계자랑 싸우는 거를 목격하신 거예요. 이게 불법도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라 합법적이고 막무가내로 버틸 수가 없는 건데 할머니가 막무가내로 절대로 못 나간다고 버티고 계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 중간에 스님이 말리고 정부 관계자분들한테도 내일 오시라 하고 할머니한테도 그만 역정 내시라 얘기를 하고 다 중간에 중재를 해서 돌려보냈대요. 그러면서 스님 어렸을 적 기억에 주변에서 어렸을 적에 봤던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였던 거를 기억을 하셨대요. 근데 할머니 주변에 할아버지 영가가 있으셨대요. 안절부절 못하면서. 아, 그때 할아버지 분은 돌아가셨구나. 근데 그때 되게 기억이 남았던 부부셨던 게 뭐냐면 그 할아버지 분은 말을 못하셔가지고 수화를 하시는 분이셨대요. 아, 예. 할머니는 말이랑 다 되시는데 그냥 할아버지랑 수화로 대하고 근데 그때 얘기 드렸다시피 스님은 어렸을 때부터 귀신 보는 거가 조금 있어가지고 마을에 소문이 났었는데 유일하게 되게 편견 없이 대해주시는 그런 부부셨대요. 그래가지고 스님 기억에 되게 착하신 부부 이렇게 기억이 남아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악착같이 이렇게 버티시지?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게다가 이게 불법적인 것도 아니기도 하고 다들 좋은 보상 받고 떠나는 건데 해가지고 할머니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해가지고 들어갔대요. 이제 할머니 집으로 들어갔는데 게다가 집 상태도 엄청 낡아가지고 이게 조금만 있으면 거의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위험할 정도였대요. 더 있으면은. 안전상에서도 할머니가 집을 좀 떠나야 안전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거 좀 위험한데? 이런 생각에 설득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시면서 들어갔는데 할머니 말은 이것인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좀 이른 나이에 아들도 잃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스님한테 어렸을 적에 더 잘해줬던 것도 있는데 할아버지도 최근에 떠나신 거예요. 여기서 생을 마감을 하신 거죠. 노환으로.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들의 마지막 추억이 있는 이곳에서
자기 삶을 마무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지금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냐고. 자기 아들도 여기서 죽었고 남편도 여기서 죽었는데 자기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싶다. 자기 생명 살아봤자 지금 얼마나 살겠냐고. 그냥 여기서 같이 모든 추억을 안고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싶다고. 근데 지금 갑자기 길 들어선다고 이 집을 다 밀어버리면 자기는 어디 가서 지금 허망하게 사냐고. 돈 다 그런 거 보상, 배상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냥 나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랑 있었던 추억을 안고 그냥 여기서 평화롭게 마무리하고 싶다. 나 그것밖에 바라는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음이 이해는 되기는 하는데 이게 그냥 평화롭게 마무리하는 거랑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되게 고통스럽게 마무리되는 거랑 그게 또 다르잖아요. 네. 근데 스님이 보기에는 이게 약간 미래를 보시잖아요. 이게 노안으로 돌아가실 게 아니라 집이 무너져서 돌아가실 것 같더래요. 느낌이 영. 그래가지고 할머님한테 그러셨대요. 저 기억나시죠? 이러니까 기억나지. 옆집 네 누구 아니냐. 그러니까 맞다고. 저 어렸을 때부터 귀신 본다고 하고 얘기 많았는데 저 잘 돌봐주신 거 기억한다고. 그러니까 한 번만 얘기 들어달라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곧 무너질 것 같다고. 할머님 돌아가시는 게 노안으로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 좋게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좋은 곳으로 옮겨가서 편안하게 여생을 마무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근데 엄청 역정을 내시더래요. 너 그 사이에 정부 관계자랑 짰냐. 나 내보내려고. 난 절대 어디 안 간다. 이러면서 스님을 쫓아내더래요. 그래서 스님도 속절없이 쫓겨나셨대요. 역정에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일단은 나오셨는데 엄청 고민이 되셨대요. 어떻게 설득을 하나 이러는데 나오자마자 할아버지 영가가 딱 기다리고 계셨대요. 할아버지 영가도 아셨던 거죠. 네. 할머니 고집이랑 할머니가 안 떠날 걸 아니까. 게다가 집 상태도 위험한 수준이었고 이러니까 할아버지 영가가 못 떠나고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 때문에.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영가가 고개를 도리도리 저으면서 막 손을 갑자기 앞으로 내밀면서 비시는 거예요. 말을 못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탁하는 포즈를 막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은 할머니 설득을 위해 가지고 할아버지 영가랑 잠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수아는 당연히 모르시지만 영가인 상태에서는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죠. 할머님이 할아버지 영가가 노안으로 죽고 나서부터 집에 대한 집착이 엄청 더 심해지셨대요. 안 그래도 낡은 집이라서 위험해가지고 자기가 못 떠나고 있었는데 정부가 개발 차원에서 돈도 주고 이사도 시켜준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할머니가 죽어도 못 간다고 하니까 할아버지 영가가 더 못 떠나고 있었던 거죠. 예. 이대로 있다가는 집이 무너져서 험한 꼴로 아프게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설득 좀 해달라고 할아버지 영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스님도 얘기를 했대요. 아까 보시지 않았냐. 할머니가 고집이 이렇게 센데 어떻게 설득을 할지 자기도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영가가 자기가 할머니 옆에서 수화로 손동작을 할 테니까 따라해줄 수 있냐고 했대요. 그래서 스님이 알겠다고 했대요. 그러면은 그거를 자기가 어설프게나마 따라해 볼 테니까 무슨 뜻인지만 알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스님이 그 뜻을 들었는데 우셨대요. 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슬프기도 하고. 일단은 차분하게 뜻을 듣고 한 차례 우시고 다시 똑똑똑 하셨대요. 근데 할머니가 처음에 문을 안 열어주셨대요. 처음에는 문을 안 열어주시다가 할머님한테 할아버님 아직 여기 계시다고 할머니 걱정돼가지고 할아버님이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으시다니까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되겠냐. 이러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 지르는 게 딱 뚝 끊기더니 문을 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수화를 어설프게 따라 해서 할머니한테 보여주셨대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주르륵 주저앉으시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님한테 소리쳐서 미안하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떠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냥 할아버지 말투로 얘기를 하자면 수화의 내용이 내 죽은 지 1년이 넘어가는데 당신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여기에 남아있어. 이제 그만 훌훌 털고 새로운 곳에서 남은 생 편히 보내다가 올라오시게. 잘 때 내 이부자리도 그만 펴고 없는 사람 이부자리는 못하러 펴시오. 당신보다 먼저 가서 내 미안하오. 하지만 이게 다 천명 아니겠소.
그러니 고집 그만 부리고 나도 마음 편히 떠날 수 있게 도와주시오. 아이고. 한평생 나랑 같이 살아줘서 고맙소. 라는 뜻이었대요. 예. 그래서 이걸 듣는데 저도 좀 울컥하는 거예요. 지금도 울컥하시네요. 네, 맞아요. 아이고, 이거는, 참. 그러면서 네. 말도 못하는 나랑 한평생 같이 살아줘서 고마웠고 수아도 할머니가 할아버지 때문에 따로 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찐사랑이네요, 찐사랑. 네. 자기 때문에 못하는 수아 배워가지고 평생 뭐 사랑해줘서도 고맙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사를 하셨는데 스님이 있는 절 근처에 이사해서 사시다가 노안으로 돌아가셨고 그때까지 할아버님 안 떠나고 계시다가 같이 손잡고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끝났습니다. 야, 마지막에도 이렇게 또 슬픈 이야기네요, 이거. 네. 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분들도 계시고, 공감을 네. 난 못하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로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이 죽는 것보다 내 배우자가 죽는 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쵸. 참. 두 분이 그곳에서는 영원히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오늘 머랭님께서 두 가지 정말 또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가라앉히시고요, 머랭님. 네. 네, 근데 그 내용을 읽을 때 얼마나 그 몰입이 되셨겠어요. 네. 네, 좀 그 부분이 슬펐어요. 기억에 계속 남네요. 나 때문에 수학까지 배워가면서 나랑 살아줘서 고맙다고. 네. 네, 그게 또 진짜 사랑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머랭님.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마지막에는 아까 조금 슬플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많이 슬픈 이야기고 또 어찌 보면 두 분이 또 그만큼 사랑을 했다라는 것을 들려주시면서 우리 요즘 같은 이렇게 아내분과 남편분에게 나쁜 말 하고 성질 내고 이러신 부부들 많잖아요. 네, 있을 때 잘하자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머랭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머랭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머랭님. 네, 안녕하세요. 아니다, 머랭 회장님. 회장님을 뵙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디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그러신 건 아니죠, 회장님? 아, 네, 아닙니다. 아이고, 건강합니다. 회장님. 아이고, 목체 보존하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 머랭님께서 이렇게 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오늘은 스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머랭님의 또 이야기에 등장하는 스님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또 겪었던 이야기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머랭이요! 아마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저희 스님은 정기적으로 강의를 다니는 대학도 있으시지만 예전에는 대학을 정해놓고 다니지 않고 불러주는 대로 여기저기 강연을 많이 다니시기도 하셨어요. 한 번은 불교 대학이 많이 밀집한 곳에 강연을 한꺼번에 가게 되셔가지고 원래는 대부분 당일치기로 강연을 다니시는데 이번에는 한 3, 4일 정도 일정을 잡으시고 강연을 다니실 대학들과 거리상 접근성이 제일 좋은 곳에 모텔 정도의 숙소를 잡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큰 지역만 말하면 일단 대구라고 할게요. 대구에서 강연을 한 3, 4일 정도 하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첫날에 한 2-3개 정도의 강연을 마치시고 그 숙소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약간 좀 모텔 자체의 터가 을씨년스러운 기운에 조금 꺼리셨다고 하셨어요. 예. 하지만 이미 예약도 했고 시간도 늦었고 게다가 한 번 강연하는데 쏟는 에너지가 되게 엄청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하셨기도 하셔가지고 일단 들어가시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앞에 카운터에서 키를 받으시고 예약한 방을 들어갔는데 딱 문을 열자마자 침대 구석에 있는 영가랑 눈이 마주치게 되신 거예요. 그 영가의 모습이 온몸이 퉁퉁 불어가지고 이목구비라고는 제대로 보이지 않는 모습에다가 양손은 떨어져 나가가지고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물 비린내랑 피 비린내가 확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물에서 죽었구나. 누가 봐도 약간 모텔에서 안 좋게 죽은 귀신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욕조에서 안 좋은 시도를 한. 네. 그래서 스님은 웬만하면 참고 있겠는데 그 물비린내랑 피비린내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도저히 못 있을 것 같아가지고 카운터로 내려가가지고 주인한테 다른 빈방 없냐고 물으셨대요. 네. 그래서 다행히 빈방은 좀 있어가지고 다른 방으로 바꿔주겠다고 했는데 주인이 뭐 때문에 바꾸냐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께서는 그냥 자기 코가 예민한데 거기서 조금 비린내가 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얼버무리셨대. 이걸 막 일일이 얘기할 순 없으니까. 근데 그 순간 주인 얼굴이 약간 굳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스님은 이상하게 생각하기는 했지만 저 정도 귀신이면은 저기서 잔 예민한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 비린내를 맡았거나 악몽이나 가위 정도는 눌렸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셔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을 수는 있겠다 싶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고서는 다른 빈방으로 가셨는데 이번에는 문을 열자마자 방이 꽉 차도록 귀신들이 우글우글 보여가지고 그냥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귀신 소굴이었던 거죠, 거기가. 모텔 자체가. 그래서 악령이라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잡기들이 한 곳에 밀집해서 모여있는 좀 이상한 형국이라고 하셨더라고요. 너무 모여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은 숨이 진짜 턱 막히셔가지고 같이 온 보살님들도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도 진짜 아무 말 없이 고민만 하시다가 다시 카운터로 내려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스님이 카운터로 내려오니까 주인이 의아하게 바라보면서 일어나신 거예요. 또 무슨 일이시냐고. 그러니까 방에 무슨 문제 있냐고 물었더니 스님은 그냥 고개를 저으면서 혹시 남은 방들 있으면 그냥 같이 둘러볼 수 없겠냐고 주인한테 말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되게 어이없어 할 만도 하잖아요. 되게 주인 입장에서는 진상 고객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뭔가 있기는 한 건지 알겠다고 하면서 거기가 1층은 카운터고 2층부터 8층까지 있는 큰 모텔이었대요. 그래서 빈방을 싹 다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님이 한 바퀴 돌아보고 나서 느낀 거는 그냥 여긴 귀신 소굴이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귀신이 모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귀신이 엄청 모여있는 상태였대요. 주변에 산이 있긴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는 상귀신들도 조금 많이 있긴 했지만 그냥 그 귀신들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뭔가 기운에 끌려서 여기 정착한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모텔 분위기 자체가 조금 되게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본 영가들 중에서도 좀 오래된 영가들이 있었는데 피투성이에 옷이 엄청 해지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옛날 한복은 아닌데 되게 그 근현대적인 옷 같은 무명청 같은 치마를 입은 영가 같은 영가랑 남자들은 피로 얼룩져서 제대로 된 색깔은 보이진 않았지만 교복 같기도 하고 약간 옛날 군복 같기도 한 검은색 학생복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그들의 원한이 제일 강해 보였대요. 그래서 그 원한들에 이끌려서 귀신이 모인 것으로 스님은 보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잠깐 방을 보면서 그냥 보신 거여가지고 그 귀신들의 그 기억까지 읽지는 않으셨다고 해요. 게다가 스님은 일단 내일 일정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방을 빨리 골라서 쉬셔야 했기 때문에 그 귀신들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봤을 때 원한이 맞지만 악령의 느낌이 아닌 좀 안타까운 느낌이 많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방을 돌면서 한 2-3개 정도 영가들이 없고 조용한 방이 있어가지고 그 방들을 고르고 자겠다고 하니까 약간 그 모텔 주인이 할 말이 있는 듯 스님을 불렀대요. 예. 근데 스님이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빨리 자야 되니까 오늘은 이만 자고 자세한 얘기는 내일 이야기하자면서 돌려보내고 다 찢어져서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스님도 얼른 씻고
아까 본 영가들 때문에 잠이 안 오시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내일의 스케줄을 위해서 억지로 잠에 드시긴 드셨대요. 근데 겨우 잠에 드셨을 때는 꿈을 꾸셨다고 하더라고요. 현대 그 대구의 거리가 아닌 엄청 옛날 거리에 아까 자신이 본 영가들이 입고 있었던 옷들이 멀쩡하게 입은 많은 젊은이들이 거리에 빽빽히 서 있었고 다들 결의에 찬 표정으로 뭔가를 외치고 있었는데 목소리는 잘 안 들리셨대요. 근데 앞에서 어떤 군복을 입은 한 무리가 총을 엄청나게 난사를 하기 시작했고 어이구. 많은 젊은이들이 그 총에 맞아서 넉마가 됐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다고 했더래요. 그러다가 쓰러진 한 청년을 봤는데 그 청년이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게 아까 모텔을 돌면서 봤던 남자 영가 한 명이랑 똑같이 생긴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 청년이랑 눈이 마주친 순간 꿈에서 깼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신 대구 분들은 아마 조금 눈치를 채셨을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스님이 보신 광경은 1919년도 3월 1일 날 발생한 대구 합동 사건에 대한 꿈이셨대요. 그제야 스님은 그들이 원한이 많지만 나쁜 영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이해가 되신 거예요. 한마디로 3.1 운동을 벌였던 젊은 청년들을 일본 총독부에서 대규모 학사건을 일으켰던 이야기였던 거죠. 근데 스님은 이해가 안 됐대요. 그게 시가지에서 일어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모텔은 시가지랑은 살짝 떨어진 곳이고 산에 둘러싸인 곳이었다고 해가지고 그 영가들이 왜 여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일단은 스님은 스케줄이 잡혀 있으니까 먼저 그 스케줄을 소화하셔야 되니까 일단 많은 고민을 안고 먼저 스케줄을 하러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까지 강연을 다 마치고 오고 난 다음에 모텔에 들어왔는데 모텔 주인이 스님을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스님께 잠깐 얘기 좀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스님도 보살님들 다 올려 보내시고 스님도 마침 궁금한 게 있으시니까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하니까 원래 카운터 안에는 주인들이 안에 들어가서 자기 생활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차를 내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안쪽에 있는 작은 방 안에서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주인 이야기로는 자신은 이 모텔을 인수받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시더래요. 원래는 여기가 모텔이 아니라 그냥 산지였는데 점점 발전을 하면서 땅 주인이 산지를 깎아서 모텔을 지었고 1, 2년 정도 운영을 하시다가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싸게 내놓는다고 해서 자신이 인수를 받았대요. 장사는 그냥저냥 먹고 살 만큼 잘 되기는 하는데 자신이 계속 악몽을 꾸고 특히 총에 맞는 꿈을 너무 많이 꾼다고 한 거예요. 스님도 그 꿈을 꾸셨잖아요. 그러면서 손님들이 가끔 귀신을 본다고 소리치며 밤중에 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리고 사실 여기 와서 안 좋은 선택을 한 사람도 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어제 스님을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방을 다 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자면서 악몽을 꿨다, 가위에 눌렸다, 귀신을 봤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을 당했던 방들을 다 피하고 좀 조용한 방들을 다 고르신 거예요. 그걸 보고 스님한테 이 스님은 좀 뭔가 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님한테 자기 좀 살려달라고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고 좀 어떻게 도움을 구하고자 스님한테 얘기를 청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이 뭐가 문제냐라고 물어보셨대요, 그 주인이. 그래서 스님은 이야기를 듣다가 내가 귀신을 좀 본다. 여기는 그냥 귀신 천지고 그냥 계속 귀신들이 모이고 있다. 터 자체도 안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까지 모이는 건 나도 처음 봐서 자세히는 모르겠다. 하지만 어제 내가 본 바로는 대구 토박이시냐 하니까 대구 토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대구 사람이면 아실 거다. 혹시 대구 학사건 때 피살 당했던 영가들이 여기 유독 많이 있다. 그 영가들의 원한에 이끌려서 귀신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 근처에 그분들 무덤이나 이런 게 있냐고 물으니까 모텔 주인이
이러면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무덤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 학살 사건 때 수습할 수 있는 사체는 수습을 했는데 그 일본 총독부에서는 일본인만 있는 게 아니라 친일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 그 총알이 날아오는 곳에서 온전히 수습하지 못한 시신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사람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좀 흩어지고 도망가고 이렇게 되면서 일부 남은 시신들은 일본 총독부에서 한꺼번에 걷어가서 임의로 처리를 한 거예요. 시신뿐만 아니라 유품 같은 경우도 여기저기 산 같은 곳에 흩어져서 그냥 다 태워버린 거예요. 모아서 산 같은 데서. 그것도 대구에 있는 친일파 자기가 가진 땅에 있는 산 같은 데서. 근데 거기가 그 중에 하나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태웠는데 여기가 그곳 중 한 곳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모텔 주인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스님이 영가들의 감정이 갑자기 몰려온 거예요. 서글프고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흘러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러니까 모텔 주인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모텔을 인수받은 것밖에 없다고. 근데 자기가 지금 점점 말라 죽을 것 같다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님도 이 주인 자체는 확실하게 이 땅이랑 관련이 없어 보이긴 하셨대요. 진짜 속아서 그냥 싸게 파니까 산 것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다가 예전에 만신분이랑 인연을 맺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그 만신분은 이미 돌아가셨었어요. 대신 만신 제자분이랑 연락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 일을 처리해주지 못하지만 처리해줄 사람을 알려줄 수는 있다. 얘기를 해가지고 만신분 제자분의 연락처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분들이랑 연락도 하고 계셔가지고 스님이 대략적으로 그 만신분 제자분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모텔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만신 제자분도 그 만신분이 되게 의로우신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라면은 자기들이 내려가서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신 거예요. 네. 왜냐면 되게 좋은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하시다가 억울하게 총살 당하신 분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영가들을 천도시키는 게 옳은 일인 것 같다고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내려가겠다 이렇게 하고 스님은 다시 그 일정을 마치고 올라가셨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만신 제자분께 일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모텔에 갔을 때 제자분이 느낀 거는 모텔에 있는 귀신들이 그냥 모인 게 아니라 다 갇혀 있는 거였대, 그 모텔에. 일단은 거기서 피살 당하신 분들이 다 거기에 태워졌다고 했잖아요. 유품이랑 시든 유골이든 뭐든. 그 자체가 그 땅에 묶여버린 거였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억울하게 총 맞아서 죽었는데 그 친일파들 손에 그 땅에서 태워졌는데 거기에 자기 육신과 유품이 거기서 태워지다 보니까 거기 그 땅에 묶여버린 거예요. 친일파 땅에. 그러니까 자기들은 너무 억울했던 거죠. 자기들도 거기를 못 빠져나가는 상태가 돼서 모텔이 생기니까 거기를 거점으로 삼은 거예요. 땅에 벗어나지 못해서 원한이 더 깊게 쌓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땅의 주인이었던 원래 친일파 사람이었던 주변 사람들의 혼을 다 묶어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 거기 땅의 유지였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죽는 족적 그 사람들의 영혼을 다 묶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텔에다가 못 빠져나가게, 천도를 못하게 복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우연히 방문을 하게 된 사람들 중에서도 그때 일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괴롭히거나 혹은 깊게 관련된 핏줄이라면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예. 그 이야기를 듣는데 스님은 되게 침통했대요. 억울하게 죽은 것도 모자라서 그 땅에 묶여서 떠나지도 못한 채 있어야 됐고 그 원한으로 되게 훌륭한 일을 했으나 현재는 그 일이 다 바래져 버려서
못된 짓을 하신 거잖아요. 그쵸. 이 영가들이. 업을 지신 거지. 예. 네, 업을 지신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도 되게 이해가 가더래요. 네. 얼마나 싫으셨겠어요. 그 땅에 묶여있는 것 자체가. 그 원수의 땅에. 그래서 그 제자분은 더 이상 큰 죄를 짓기 전에 굿을 하고 제사를 정성껏 올려가지고 그 죄를 다 씻지는 못했지만은 스님이 봤던 그 넝마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일단은 천도제를 지내서 올려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분들을 먼저 올려보내고 나니까 그 뒤로 그 모텔에서 둑에서 그 물이 흘러 넘치듯이 묶여있던 혼들이 엄청 쏟아져 나왔대요. 예. 미리 대비를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혼이 흩어지기 전에. 그 혼들은 거의 같은 핏줄이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올려보내긴 하셨대요. 마음 같아서는 곱게 보내고 싶진 않았지만 묶인 혼들 중에서는 그 조상들도 있긴 했지만 그 조상의 잘못으로 아무 잘못 없이 그냥 그 조상의 핏줄이라는 죄로 묶인 혼들도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올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곱게 안 올려보내고 싶었는데 자기 신령님이 그러더래요. 네. 이자들이 받을 벌은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고 올라가서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올려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예. 더 이상 뭐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 신령님이 그냥 그렇게 말하셨대요. 예.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그 말에 듣고 수긍하시고 같이 올려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텔 주인이 감사하다고 한번 스님한테 연락이 오시긴 하셨대요. 네. 그 뒤로 귀신 나온다거나 뭐 안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악몽을 꾼다거나 이런 게 없긴 했었는데 그 뒤로도 거기가 대구가 워낙에 불교 대학이나 불교 종파나 이런 게 되게 많은 곳이어가지고 네. 한 번씩 들릴 때가 있긴 했는데 한 번은 연락이 그 뒤로 끊겨가지고 궁금해서 그 터를 한번 찾아갔었는데 네. 모텔이 싹 밀리고 다른 건물이 들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건물은 어떤 건물인지는 얘기는 하지는 않을 건데 뭐 숙박업소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낮에 영업하는 그런 건물로 들어섰다고 하더라고요. 네. 터는 되게 깨끗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근데 참, 잊어서는 안 되는 또 역사기도 하면서, 진짜로,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좀 기억에 남아요. 네. 이 영혼들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죄는 위에서 받는 거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셨던 그 말. 네.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올려보내는 게 먼저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친일파라고 하면 지금도 저희가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어차피 저희 손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올라가서 다 어차피 벌 받는 거니까 우리 손을 굳이 더럽힐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래도 머랭님께서 스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좀 안타까운 그런 귀신 이야기고 그 귀신이 결국에는 또 업을 짓게 되는 거잖아요. 네. 계속 맞아요. 그걸 반복하게 되는 좀 그 현상들이 정말 안타깝기도 하면서 하늘에서는 조금이나마 편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머랭님께서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찾아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스님분도 그러시고 그 도와주셨던 만신분들도 그러시고 굉장히 좋은 일 하신 거고 딱 하실 수 있는 선까지만 하신 것 같아요. 그 이상 뭐 오버해서 하지도 않으셨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참은 시청자 어느 날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뭔가 느낌상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어느 날님.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저 근데 이상하게 화요일만 찾아오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네네. 화요일의 여자. 바로 또 어느 날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느 날님께서 준비하신 또 무서운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어느 날이에요?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친구가 있었던 그 실화인데요. 이제 각자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 인생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는 좀 편견 없이 들어주시길 부탁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엄청 좀 아프고 슬픈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게 고등학교 때 제가 알게 된 친구가 있었어요. 이건 뭐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친구가 가정사가 좀 복잡하고 좀 힘들게 지냈던 친구였었거든요. 그 친구를 이제 미지로 칭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미지는 고등학교 때 학교도 잘 안 나왔고 잦은 가출을 했던 그런 아이였는데 하루는 저보다 그 미지랑 훨씬 친한 그냥 돌순이란 친구라고 치면은 그 돌순이가 저한테 어느 날 와가지고 너무 걱정된다고 얘가 가출하면은 보통 하루 이틀이면 오는데 이번에 기간이 너무 길다면서 그러면서 저보고 찾으러 가보자고 해요. 그러다가 뭐 어디에서 일하는 걸 알게 됐다면서 거기 주말에 가게 됐는데 근데 거기가 이제 미지가 있던 곳이 제가 사는 지역이랑은 좀 틀렸고 어쨌든 이끌려 가다 보니까 거기가 어떤 지역의 시골에 있는 다방이었어요. 근데 다방에 딱 들어섰는데 아직도 그게 조금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 게 네. 카운터에 그 머리가 긴 어떤 언니라고 해야 될지 이모라고 해야 될지 뭐 그런 분이 앉아서 계셨는데 벌건 대낮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카운터에서 진짜 그 뼈 있는 닭발 있죠. 새빨간 거. 오, 예. 그거를 막 뜯으면서 이제 소주를 막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면서 저희 딱 보더니 처음에 너네 먼저 보라니? 맨 처음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친구가 자기 친구 찾으러 왔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여기 어린애들 오는데 아니니까 그냥 나가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근데 그 돌순이가 미지 찾으러 왔다고 걔 이름 얘기하면서 여기 있지 않냐고 다 알고 왔다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닭발 먹는 언니가 저도 그때는 뼈 있는 닭발 먹는 사람 처음 봤는데 인상이 엄청 깊었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닭뼈를 먹다가 그 밑에 있는 접시에다 톡톡 뱉으면서 야 너네 이리 와봐 뭐 이러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약간 술 취했는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네 미리 친구들이냐면서 걔가 자기가 만나지 말라는 그 남자를 걔가 계속 만나고 다닌다면서 예. 그러면서 나는 그런 놈들 안 만나려고 계속 이렇게 가게에 죽치고 지키고 있는데 그런 거 자기가 빚만 늘고 너네도 이렇게 살기 싫으면 여기 오지 말라고 인생 종친다면서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얼굴이랑 뭐 모습이랑 이런 게 너무 말투 이런 게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예. 너무 강렬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은 어쨌든 쫓겨나가지고 친구도 못 보고 그러다 다음날인가 또 찾아갔나 아무튼 죽치고 있다가 그 미지라는 친구를 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미지가 집에도 너무 가기 싫고 자기는 여기 있는 게 속 편하다면서 그냥 여기 찾아오지 말라고 여기 안 좋은 데라면서 자기가 이제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희가 억지로 막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나이가 한 고2 때쯤인가 그랬는데 저희도 이제 대학 입시도 준비해야 되고 해서 그 친구도 이제 학교 그만두게 됐고 그냥 서서히 이제 멀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한 몇 년 지나서 제가 대학 다녔을 때인가 뭐 그때쯤이었는데 그 돌순이가 전화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 미지가 갑자기 뭐 애도 낳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제 어린 나이였는데. 그런데 이제 걔가 사는 지역이 또 경기도 쪽이었는데 좀 멀어서 술도 마시고 하려면은 1박 2일로 가야 된다. 이제 같이 가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로 놀러를 가게 됐어요. 네, 여름이었는데 당시에 저희가 20대 초중반 나이다 보니까 꾸미는 거 엄청 좋아하고 막 그렇잖아요. 진짜 막 친구도 오랜만에 만나니까 한껏 꾸미고 왔는데 미지는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그 목이 축
늘어진 그런 흰색 티를 입었는데 그 흰색 티조차도 바랬다고 해야 되나? 노랗게? 그런 티에다가 진짜 막 아줌마들이 입는 그런 청바지에다가 진짜 생기 없는 그런 얼굴로 나왔는데 진짜 신기했던 건 걔가 유모차에 자기 딸을 데리고 나왔어요. 보통은 친구들 만난다고 하면 집에서 애기 봐주잖아요. 그런 것도 좀 신기했는데 얘가 뭐 예전에는 진짜 말도 되게 잘하고 좀 생기발랄한 그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날은 진짜 말수도 없고 뭔가 진짜 어디 며칠 굶은 애 마냥 안주 막 미친 듯이 먹다가 술 막 먹다가 그리고 말이 없어요. 사연이 있나? 예. 근데 저희도 조금 애가 말을 걸 수 없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너 왜 그래? 라는 말조차도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 불편하기도 해서 같이 갔던 친구들이랑 그냥 우리 거기 터미널 근처에서 자고 어차피 다 지역이 틀리다 보니까 집에 그냥 내려가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지가 자기 남편이 택시기사를 하는데 야간 근무를 한다고 집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혼자 가기도 싫고 하니까 같이 가서 자면 안 되냐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남편도 없다고 하니까 그냥 같이 가서 잘까? 이러면서 이제 따라가게 됐어요. 근데 그 집에 딱 갔는데 거기가 빌라 같은 데였는데 총 한 2, 3평 정도? 근데 2층이었는데 들어가면은 그냥 조그마한 투룸 같은 데였어요. 거실 있고 그냥 방 조그마한 2개 있고 화장실 하나 있고. 근데 갔는데 그 집에 저희랑 나이가 별 차이 안 나는 남자 2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집에서. 너무 놀라가지고 누구시냐고 막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도 놀라서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는 갑자기 그 미지가 아무렇지도 않듯이 친구인데 지금 딸 잠깐 재우고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해주겠다면서 그래서 그 애기를 막 재우고 밖에 나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가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그런 시골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앞에 뭐 갈 데도 없고 하는데 그냥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불빛 그냥 희미하게 있는. 옛날 버스 정류장? 네. 근데 거기에 벤치가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앉아서 얘기하자면서 자기 답답하면 갈 데 없어서 여기 앉아있다 간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다방 다닐 때 자기 좋다고 되게 쫓아다니는 아저씨가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연세도 자기보다 한 10살 이상 차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능력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덜컥 이제 애를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걔 책임진다고 해서 그 집을 따라가게 됐대요. 당연히 그 사람 집인 줄 알고 갔는데 그 사람이 자기 가족 집도 아니고 그렇다고 월세 집도 아니고 거기가 친척 조카 집이라면서 그 남자 조카 둘이 사는 집에 데리고 가서 살게 된 거예요. 네.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건장한 또래 남자들이랑 진짜 큰 집도 불편하지만 그 작은 집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막 얘기했던 게 막 진짜 너무 이렇게 펑펑 우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서럽게 우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그럼 막 계속 울다가 자기는 여기 막 진짜 너무 벗어나고 싶은데 자기는 능력 없어 벗어날 수도 없고 그러면서 걔가 근데 갑자기 눈빛이 싹 바뀌더니 너 지금 너 앉아있는 자리 거기 어딘 줄 알아? 이러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서 여기 진짜 보통 동네 아니야. 너 지금 시간이 되게 늦은 시간도 아닌데 너 여기 사람 한 명이라도 본 적 있어? 이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사람 한 명도 본 적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여기 연쇄살인 일어나서 여기 사는 사람도 없고 오려고 온 사람도 없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에 빨리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알고 봤더니 그때 당시에 개봉했던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연쇄살인으로 엄청 유명한 그 동네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거기 갈 일도 없었지만 안 가게 됐죠.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리고 그때도 좀 시간이 흘러서 1년 정도 지났을 때쯤에 미지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놈이랑 이혼하길 잘했다 좀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카톡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카톡 하면서 이제 프로필에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막 그런 거를 보게 됐는데 걔가 이제 재혼을 했는지 그냥 뭐 남편처럼 보이는 어떤 남자랑 아이 둘, 그러니까 아들들이죠. 둘 이렇게 가족 사진 같은 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 카톡으로 보냈는데 걔 휴대폰 번호가 없어가지고 연락처 좀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되게 오랜만에 하게 됐어요. 근데 얘가 그 전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너무 반갑게 인사하면서 진짜 생기발랄하게 자기 엄청 바쁘게 산다고 하면서 지금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반갑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술 한잔 마시자고 해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걔가 이제 걔 만났는데 걔가 좀 이쁘장하게 생기고 그리고 좀 호리호리한 그런 애였는데 웃을 때 눈웃음이 진짜 이뻤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걔가 계속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해서 홀리듯이 막 들었는데 갑자기 걔가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지금 간호조무사 뭐 학원도 다니고 미용 쪽 일도 하고 되게 바쁘게 산다 막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진짜 아무렇지 않게 하다가 근데 내가 이렇게 살면은 내 운명이 바뀔까? 뭐 그런 운명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자기가 사는 게 너무 무섭고 막 엄청 두렵다면서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뜬금없이 막 그랬더니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은 재수없냐 뭐 이랬대요. 넌 그렇게밖에 못 살아. 너 그렇게 살지 마. 막 약간 그런 식으로 네가 그렇게 살면 뭐라도 될 것 같냐. 뭐 그런 비난받는 얘기를 너무 많이 받고 살았대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들었었거든요. 그때 왜 친구 찾으러 갔던 그 다방에서 그 닭발 드시던 그분이 있잖아요. 그분도 미지한테 너 그 첫 번째 남편 만났을 때도 그 사람 만났을 때 엮이는 순간 네 인생 다 진짜 갉아먹는다면서 엄청 뭐라 했대요. 근데 자기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냥 거기 계속 머물러 있대, 자기 인생이.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면서 너무 이게 자기가 사는 게 힘들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아들 둘에 남편에.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저도 바쁘니까 이제 또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다 바쁘게 사니까 미지랑 또 그냥 가끔 연락하는 사이가 됐는데 또 사는 지역도 서로 뭐 틀리고 애들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자들은 좀 멀어지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그 미지가 전화가 왔는데 이 통화를 하다가 자기가 뭐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프로필 봤어? 뭐 그러는 거여서 내가 나 요새 바빠서 못 봤는데 근데 딱 봤더니 걔가 되게 멀끔한 남자랑 웨딩 사진이 딱 찍어가지고 그런 사진이 있길래 누구냐 막 그랬더니 자기 결혼한다 그러더라고요. 또 결혼해? 그래서 나한테 이제 첩첩장 보낸다면서 시간 되면 꼭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3번째 남편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사업 시작한 지 별로 안 됐고 예약도 너무 많고 해서 주말이 제일 바빴는데 결혼식 보통 주말에 다 하잖아요. 결국에는 못 가고 축의금만 이제 보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미지가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이제 뭐 고생도 안 하고 좋은 사람 만났겠구나 이제 인생 펼쳤구나 하면서 정말 기뻐했거든요. 그리고 가끔가다 미지가 저한테 전화해서 무서운 얘기 많이 해줬어요. 걔가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릴 테지만 어쨌든 좀 약간 신기 같은 게 있었던 애였거든요. 그랬는데 그리고 진짜 딱 1년 지났는데 그때 아침에 제가 이제 출근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게 나가려고. 분주하게 준비 중이었는데 평소에 연락 안 하던 돌순이가 전화 온 거예요. 걔가 남들보다 이제 결혼 늦게 해서 애를 좀 늦게 가졌는데 육아가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연락을 자주 안 하게 됐어요. 근데 걔가 전화 와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미주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냐면서 아침부터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게 잘 살던 애가 갑자기 왜 죽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심장마비였대요. 아침에 그냥 딱 눈 떴는데 애가 그냥 싸늘하게 죽어가지고 그거를 발견을 남편이 했는데 어쨌든 병원에 이송은 했는데 이미 사망 상태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너무 충격적이었었거든요. 근데 걔가 이제 그 저녁에 집에 이렇게 가게 정리하고 이제 앉아있는데 전화 와서 그러는 거예요. 미지에 대한 모르는 그런 얘기를 해주게 된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인데 미지 어머님이 거의 이제 반무당이셨고 아버지가 그런 엄마 뭐 신기 때문인지 아니면 귀신을 자꾸 본다고 얘기를 하니까 같이 살다가 어느 순간 그분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셨대요, 영영. 근데 그 미지 엄마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 미지한테 너 때문에 아빠가 집 나와서 안 들어온다, 이 재수없나 하면서 단 한 번도 좋은 말 안 하고 얘를 키웠나 봐요. 그러니까 뭐 잘못되면 다 얘 탓인 거예요. 모든 화살이 얘한테 다 갔어요. 근데 미지도 자기 엄마 닮아서인지 뭔가 잘 봤대요. 그래서 이제 뭐 친구들한테 이따금씩 야 너 오늘 뭐 하지 마 이러면은 그 말이 진짜 귀신같이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루는 자전거 걔한테 타지 말라고 자전거 타다가 다리 부러진다 그랬는데 그날 진짜 걔가 돌부리에 걸어서 넘어졌는데 다리 깁스하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애들이 좀 무섭다면서 그랬었어요. 근데 얘는
그럼 본인도 잘 알아야 되는데 마치 자신의 진짜 운을 거스르는 사람처럼 꼭 반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데 만나지 말라고 하면 만나고 그냥. 그래서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첫 번째 남자도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차이 났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나이는 그렇게 많은데 변변한 월세집 하나도 없었고 하물며 그 조카 집에서 자기 마누라 딸까지 3명 얹혀 살았었잖아요. 근데 그때 미지가 우리가 다녀가고 정말 창피해서 죽고 싶었다면서 그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죽어버리고 싶다면서 막 그렇게 울었대요. 그리고 걔가 큰 결심을 한 것처럼 그때 이혼을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돈을 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딸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딸도 주고 돈도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맨몸으로 그 집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얘가. 근데 그 딸도 못 받대. 연락이 끊겨가지고. 그러다가 두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제 혼자 돌도 안 된 아들을 키우고 있었대요. 뭐 얘기 듣기로는 마누라가 애 낳고 도망갔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사람들이 만나지 말라고 탐난애기 있는 남자를 만나냐 막 이런 식으로 다 뜯어 말렸는데 걔가 뭐 그 전에 딸 걱정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지 측은지심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랑 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살면서 자기도 이제 아기를 갖게 되고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된 거죠. 근데 저는 그 둘 다 그 미지 아들인 줄 알았거든요. 알고 봤더니 어쨌든 첫째는 그 남편의 아들이고 둘째는 자기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도 그 도박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냥 진짜 자식들도 안 보고 막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또 이혼하게 된 거죠. 아예 그 두 번째 남편도 능력이 없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을 냅두고 오자니 건사가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아들도 자기 아들이 아닌데 그 두 아들을 키우게 된 거죠,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걔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낮에는 진짜 간호종사 일하고 저녁에는 뭐 눈썹 문시라든가 왁싱 뭐 이런 거 예약받아가지고 샵도 하고 그렇게 해서 두 아이를 건사하면서 열심히 키우고 살았는데 얘가 또 세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총각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남들이 보기에는 키도 크고 되게 멀끔하고 괜찮게 생긴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돌순이가 나한테 얘기할 때 진짜 막 쌍욕을 막 하면서 그 새끼 제일 나쁜 새끼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되게 괜찮아 보였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물며 개차반인 그 친엄마 있잖아요. 미지의 친엄마도 그 남자 만나지 말라고 너 걔 만나면 너 죽는다고 죽기 싫으면 그냥 차라리 혼자 살라면서 그렇게 뜯어말렸었대요. 근데 미지가 그때 온 사람들한테 맨날 자기는 소원이 있는데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 그냥 남들처럼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식도 하고 그냥 남편 있는 집에 자기 아들이랑 뭐 밥도 먹고 진짜 다정한 남편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그냥 꿈이었다면서 하니까 뜯어말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결혼하고 진짜 딱 1년 만에 심장마비로 걔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허우대만 진짜 멀쩡한 사람이었지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고요. 신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 미지 명의로 집, 차, 그 돈도 다 탕진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결국에는 빚에 빚을 계속 만들고 그 빚이 다 미지 명의로 빚을 지게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할 때에도 그 첫 번째 그 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전 남편. 그 아들은 지가 남의 피라서 못 키운다면서 보내는 조건으로 결혼을 하면서 그 애도 보내고 자기가 이제 낳은 둘째 아들만 키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소름 돋았던 게 그 사람이 걔 죽은 지 별로 안 됐는데 나중에 바로 젊은 여자 만나서 딱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5만 가지 소문이 되게 많았어요. 안 좋은.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네. 솔직히 다 사는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근데 너무 얘가 고단하고 힘들게 살고 너무 기구하게 산 것 같아서 좀 기분이 너무 안 좋고 막막하고 막 그런데 근데 친구 이름을 왜 미지로 이제 가명을 칭했냐면 네. 지금은 얘가 마음 편하게 미지의 세계에 있지 않을까 해서 미지로 가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태어나면서 약간 이게 운명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악연이 진짜 있는 건지 인연이 있는 건지 운명에 따라 거슬러서 가는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정말 기구한 삶을 사셨네요, 그분도. 네. 참 이게 꼭 그런 환경에 놓인 분들이 전부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꼭 이렇게 흘러가고 계속 안 좋은 쪽으로만 흘러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저희 시드루머에 많이 나와요. 어쩔 수 없겠지만, 네, 그래도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예, 좋은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는 행복하시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뭐 벌써 이제 몇 년이 지난 이야기라서 제가 너무 급하게 얘기해서 중간중간 막 이렇게 줄인 게 되게 많고 이야기가 엄청 많았는데 네.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잘라먹어서 귀족분들이 이해를 잘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아우,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 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어느 날님의 이야기를 또 어느 날 갑자기 들을 수 있는 그때가 오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참 기구하네요. 예, 대부분 시들무에서 나온 삶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구한 분들이 많은데 어느 날님 친구분께서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사셨고 또 소름 끼치는 일들도 많이 겪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그분의 명복을 빌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시청자 어느날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어느날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어느 날 갑자기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어느날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 뭐 키워드 정도가 있을까 싶어요. 오늘 얘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물귀신 이야기고요. 예?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겪은 이야기라 오늘 목소리가 그냥 칼랑칼랑한 게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칼랑칼랑.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어떤 이야기를 겪으셨는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어느 날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때 그 목소리를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날 저수지에 산책을 갔는데 거기가 되게 큰 저수지인데 나무 데크로 이렇게 깔려있는 그런 산책로다 보니까 산책하기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제가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산책을 많이 갔는데 그날은 주말이었는지 사람이 좀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조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제가 산책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쭉 가다가 보니까 앞에 어떤 모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 번거지 모자였는데 베이지색이었고 그냥 길 중간에 딱 떨어져 있는데 그거 이제 뭐 누가 떨어뜨렸나 싶어가지고 저는 그냥 그 주인분이 잘 찾으라고 그거를 주워서 위에다 이렇게 꽂아놓으면은 이제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주웠는데 안에 약간 천이 덧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직업 자체가 의상 디자이너 그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보니까 박은 그게 딱 보이더라고. 약간 꽃무늬식이었는데 이게 왜 박혀있지? 그랬는데 그 모자를 어쨌든 거기다 꽂아놓고 그냥 이렇게 걸어갔어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돌면은 또 거기가 보이거든요. 쭉 봤더니 있더라고요. 거기가 한 바퀴 돌면은 이제 산책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다시 왔던 길을 돌아와야 제 차로 올 수 있어요. 주차장으로. 그래서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자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시간이 늦어서 뭐 그냥 안 찾아가나 보다 싶어서 그냥 거기를 지나쳐서 가는데 앞에 한 초등학생인 것 같은데 1, 2학년? 그러니까 남자애였는데 한 손에는 이제 파란색 캡모자를 들고 있었고 한 손에는 핸드폰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걔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강아지가 갑자기 옆에서 누가 뛰거나 큰 소리로 웃거나 하면은 겁이 많아서 자기가 짖어요. 방어식으로. 근데 짖으면 애가 놀래니까 제가 이렇게 줄을 바싹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순간 뒤에서 오른쪽 뒤에다가 그런 느낌 아세요? 바람을 이렇게 불면 진짜 소름 돋으면서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어떤 여자가 잘 봐. 좀 있으면 핸드폰 떨어뜨린다? 이러는 거예요. 뭐야? 진짜 너무 신명나게 웃는데 소름 돋아서 뒤를 딱 돌아보려는데 갑자기 앞에서 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앞에 딱 쳐다봤더니 그 애가 핸드폰을 자빠지면서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형상이 그냥 핸드폰 잡아야 되는데 모자를 잡은 거예요. 자빠지면서. 그 엄마가 놀래서 핸드폰 떨어뜨리고 소리 지르는 소리였어요. 그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셋 다 멘붕이었는지 그냥 그 저수지만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저수지가 깊어서 아 이거 못 찾겠다. 멘붕 올만 하겠네. 그러고 있다가 그냥 전 제 갈 길을 가야 되니까 가려다 보니까 뒤에서 소리 들린 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년이야 하고 뒤를 딱 돌아볼래 했어요. 근데 돌아봤는데 사람들이 저 먼 발치에만 있지 제 뒤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엄청 빠른 발걸음으로 집에 오게 됐어요. 근데 그날 밤 제가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이었냐면 그러니까 그 배경이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인데 그 집이 그냥 주택이에요. 근데 이제 집 있고 마당 있고 그 앞에 도로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1차선 도로가. 근데 그 도로가 되게 길어서 예전에 이제 학교를 가려고 하면은 저 위에서 버스가 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항상 마당에서 기다렸다가 길을 건너서 버스가 보이면 타고 가는 기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경이었는데 거기서도 그때 꿈속에서도 마당에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버스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건물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저희 집은 아니에요. 그냥 꿈속에서 옷이 엄청 많이 행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게 한복 같은 거 엄청 많이 걸려 있고 드레스 같은 것도 엄청 많이 걸려 있고 거울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꿈속에서 처음 보는 여자였는데 거기서는 아는 사이였나 봐요. 그 여자가 나한테 진짜 되게 친하다는 듯이 야 여기다가 옷 좀 입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아무렇지 않게 무슨 옷을 입히지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마니킹을 봤거든요. 근데 보통 마니킹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그 마니킹은 볏짚으로 만들어진 마니킹이었는데 얼굴이 없어요. 그냥 볏짚이니까. 동그랗고 그리고 어깨까지 밖에 없어요. 밑에 몸통은 없어요. 근데 걔가 특이하게 그거를 3개나 준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끌고 왔는데 붙어있어요. 3개가. 얼굴 붙어있는데 그냥 형상으로 봤을 때는 하나는 크고 하나는 그거보다 작고 그거보다 훨씬 작은 3개를 줬는데 그냥 딱 느낌이 그거였어요. 엄마, 아빠, 아들? 뭐 애들?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인데 그 3개의 옷을 다 입히라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꿈속이니까 뭐 입히지 계속 그거를 골랐어요. 골랐는데 결국은 못 고른 거예요. 아, 뭐 입히지 하다가 그러니까 옷이 너무 이쁘니까 옷만 구경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저기 멀리서 사람들이 버스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밖을 나갔더니 버스가 막 오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버스 넘버가 27번이었어요. 근데 그 버스가 막 오다가 버스 정류장에 서야 되는데 한 50m가량 덜 가서 거기 그냥 딱 갑자기 정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앞에까지 안 오지? 그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여자가 야 빨리 입히라고 버스 왔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서 난 입히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못 입히겠어. 그랬더니 그 형상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그 버스가 원래 밑으로 그냥 일직선을 쭉 내려가야 되거든요. 제가 아는 길은. 근데 갑자기 우회전하더니 너무 이 버스가 진짜 화났다는 식으로 진짜 막 푸앙 막 이래가지고 꼬부랑길로 막 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깼어요. 그 꿈에. 깼는데 그때가 새벽인가 그래서 3시에서 4시 사이였는데 제가 꿈을 좀 자주 많이 꾸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꿈을 잘 까먹어요. 못 꿨는지. 꿈 꿨는데 까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 꿈은 너무 선명한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진짜 이상한 꿈이다. 거기서 근데 내가 옷을 입었으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버스를 탔으면 없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까먹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희한하게 오른쪽 귀만 이명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이명 생긴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누가 귀 이명 있다면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삐 이러는 거예요. TV 보다가도 삐 이러고 운전하다가도 그러고. 근데 그게 너무 심했는데 그 다음부터 귀가 막 간지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봉을 좀 몇 번 팠어요. 되게 살살 팠거든요. 근데 이 귀에 갑자기 딱지라고 해야 되나? 귀의 겉면이 뭐가 이렇게 막 딱지 같은 게 막 생기기 시작하더니 귀 안에서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물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물. 그래서 뭔가 제가 진짜 뭐 살을 맞았다?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숨도 되게 많이 차고 막 이렇게 머리가 정수리부터 이렇게 진한 느낌이 너무 심하게 드니까 뭔가 있다. 그 목소리에 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이제 친한 동생한테 전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동생이 진짜 절실한 크리스찬인데 부모님부터. 근데 걔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신기가 너무 심해서 귀신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이 계속
반대를 해서 무당은 얘는 신내림 바다를 산다 그랬는데 부모님이 교회 다녀서 안 된다고 계속 반대를 해서 얘가 눌린 곳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걔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봐요. 언니 옆에 누가 있어. 뭐 가끔가다 이런 얘기하면 진짜 소름 돋거든요. 근데 걔한테 이제 전화를 하게 된 거예요. 전화를 해서 이 얘기를 했더니 걔가 가만히 있다가 이러다가 예. 언니 잘 생각해봐? 이러는 거였어. 내가 모르니까. 걔는 그 전부터 언니한테 붙어 있었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거기서 걔가 붙은 게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 걔가 물을 질질 흘리고 있대, 몸에서. 그런 형상이 보이니까 빨리 다시 생각해서 나한테 얘기해, 이러는 거예요. 뭐야,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전에 낚시터를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취미가 낚시인데 저희 신랑도 낚시를 해요. 근데 저희 신랑이 이제 날도 더워지고 하다 보니까 멀리는 안 가고 집 근처에 저수지나 조그마한 이런 그 밑에 뭐 이렇게 하는 물 흘러가는 아무튼 그런 데 가서 막 하거든요. 예. 근데 그날은 이제 집 근처에서 한 차로 20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저수지를 좀 자주 가더라고, 이 사람이. 근데 그날 그 신랑이 낚시를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평소에는 날이 더우니까 집에서 한 4시, 5시쯤 가서 낚싯대 피고 밤낚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희한하게 오후 1시에 얘가 간 거예요. 오후 1시에 갑자기 간대요. 그래서 내가 야, 나 날도 뜨거워 죽겠는데 무슨 낚시냐. 좀 이따 해지면 가라. 막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때가 금요일이었는데 예.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해서 이제 자리도 알아볼 겸 해서 일찍 나간다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알았다고. 그냥 갔다 와라.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이제 한 오후 5시 넘어선가 신랑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예. 계속 낚시를 하는데 낚싯대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 대문 옆에 갈고리가 있으니까 그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저한테. 한 번도 그런 심부름 시킨 적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거를 시키면서 저한테 배가 너무 고프니까 먹을 거를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빵이나 이런 거 먹을 거랑 대충 해가지고 아이스박스에 담은 다음에 가게 된 거죠, 거기를. 근데 거기를 보통 오라고 하면 주소를 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 집 근처니까 이제 지도를 준 거예요. 스샷 찍어서. 근데 지도로 봤을 때는 그냥 옛날 시골길 같아 보여서 그냥 강아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제가. 거기 이제 시골길 같아 보이니까 강아지랑 좀 날도 이제 해질 무렵이니까 산책 좀 시키다가 집에 와야지 이 생각을 하고 갔는데 거기가 이렇게 저수지 따라서 쭉 이렇게 가면은 거의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근데 끝자락에 가서 좌회전하니까 언덕길로 쭉 올라가요. 근데 거기가 시골길이 아니라 도로를 다 이렇게 깔아놨더라고, 새로. 저는 여기 산지 몇십 년 됐는데 그런 길은 처음 가봤어요. 예. 언덕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여기 도대체 저수지가 있긴 해 하면서 막 올라갔거든요. 한참 한 300m 정도 올라갔던 신랑이 걱정되는지 도로에 나와 있더라고요. 손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주차하라고 자기 차 앞에. 그리고 이제 주차를 하고 내렸는데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저녁인데도. 그래서 제가 신랑한테 그랬어요. 이거 다 줄 테니까 나 간다 이랬어요. 근데 그날은 신랑이 희한하게 그 갈고리를 가지고 거기 낚시리 거기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낚싯대를 자기가 걸린 거를 다시 빼가지고 갈고리를 줄 테니까 다시 그거를 차에다 싣고 가라는 거예요. 보통은 그냥 자기 차에 싣고 언제 또 걸릴지 모르니까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그냥 자기 차에 갖고 있으면 되지 왜 내가 가져가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하면서 그 수풀을 헤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산책을 할 수 없어요. 도로기도 하고 좁은 도로인데 근데 이제 신랑이 내려가는 거 보고 지형을 봤어요. 근데 그 도로 건너편에 그러니까 도로 앞에 저수지가 있고 그 건너편에서 신랑이 낚시하는 자리가 보였는데 제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거기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농번기라 물이 빠졌으니까 거기에 물이 빠진 자리에서 이 사람이 낚시를 한 거예요. 저기로 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 길이 그러니까 옆으로 도로를 그냥 그 밑으로 내려가서 한 바퀴를 삥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장화를 신고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아, 예. 그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길 건너편까지 가야 되는 거 삥 돌아서 끝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거지, 제가 봤을 때. 저딴 데서 낚시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옆을 딱 봤는데 집이 한 이제 도로 건너서 4채 정도 있는데 언덕에 하나, 둘 올라가면서 셋, 넷 이렇게 했는데 위에 봤더니 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묘지가 있는데 뭐 이런데 집이 있고 묘지가 있고 여기 희한하다 이러고 딱 쳐다보고 있는데 강아지가 안 가는 거예요. 예. 보통은 산책이 미친 애라 엄청 가는데 안 가, 막 힘줘요. 그래서 얘도 더위 먹었나 싶어서 차에다 에어컨을 틀어놓고 그냥 넣어놨어요. 그러다가 언덕에서 차가 이렇게 한 대가 딱 내려와서 비켰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봤는데 어떤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는데 진짜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뭔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흔들흔들거린다? 종이 인형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이씨 이거 넘어지면 밑으로 굴러떨어질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옆으로 그냥 지나갔어요. 걸어가면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제 왼손을 탁 잡는 거예요. 근데 제 손을 다 잡은 게 아니라 새끼손가락만 딱 잡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그 손을 뿌리쳤어요. 저도 모르게. 근데 그 여자가 얼굴 안 보이게 옆에 쓱 보더니 고개만 까딱하더니 언덕길로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여기는 집터도 그렇고 뭐 사는 사람도 그렇고 정상이 아니네. 좀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신랑이 오자마자 나 막 갈 거라고 너 여기 낚시 그냥 대충 하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게 됐는데 이렇게 운전을 해서 시동을 걸었는데 그 새끼손가락만 너무 얼음팩에 담가진 것 마냥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이 이쪽으로만 나오나? 그러면서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덕길이라고. 그러면 갈 때는 내리막길이잖아요. 근데 내리막길을 이렇게 딱 진입을 했는데 이제 내비에서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차가 제가 내리막길에는 엑셀을 절대 안 밟거든요. 근데 진짜 급발진 제가 당한 적도 없지만 차가 갑자기 미친 듯이 돌진하는 거예요. 그 방지턱으로. 예.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하고 있는데 또 하필이면 좌측에 무슨 건물인데 거기서 카니발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받겠다 하면서 브레이크를 꽉 밟았어요. 근데 첫 번째 그 방지턱은 그냥 넘었는데 두 번째 방지턱에서 이 브레이크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하면서 집에 갈 때 진짜 조심히 가야지 막 가면서도 계속 막 클락션 소리 되게 심하게 들리고 그나저나 좀 그랬어요. 근데 가다가 좀 너무 이렇게 뭐 가슴이 답답하다? 갑자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공터 같은 데가 있어요. 편의점 앞에.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잠깐 쉬고 있는데 손이 너무 시려운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봤는데 그 새끼손가락만 그거 이제 목욕탕 가면 물에 불려진 것처럼 하얗게 쪼글쪼글해서 쫄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깜짝 놀라서 이 뭐야? 그랬어요. 이게 왜 생겼지? 근데 저는 그 사람이 그 손잡았던 것도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신기하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제가 사진 찍어서 돌빈이한테 보내드렸죠. 근데 그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찍자마자 진짜 이게 거짓말처럼 사라진 거예요. 그 형상이. 오. 그냥 원상복귀로 돌아왔어요. 멀쩡해 보이는데 사진은? 그게 그러니까 불빛 때문에 그런데 거기 부분만 하얘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그러네. 물에 쫄아진 듯이 쪼글쪼글해서 그게 사진 잘 안 찍혔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었고 집에 와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그 동생한테 얘기했더니 이 동생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면서 자기가 아는 친엄마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빨리 당장 전화해서 얘기하라고 해결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한테 진짜 100통 넘게 전화했거든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100통? 예. 너무 절실하니까. 예. 진짜 두통도 너무 심하고 그 느낌이 너무 싫어. 이렇게 정수리에서 누가 머리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다가 저를 탁 풀어주는 느낌. 그 왜 예전에 이렇게 그 주먹 쥐고 폈다 막 이렇게 그 손목 잡고 이렇게 하면은 동그라미 막 이렇게 하면 손이 막 그 지나는 게 막 풀어지는 그런 느낌처럼 머리가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미치는 거죠. 근데 전화해도 안 받고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다급한 마음에 이제 인터넷에 유명한 데도 전화를 해봤어요.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꿈을 꿔요. 그래서 한 3일도 안 됐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제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제가 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온 벽이 다 벌레인 거예요. 진짜 천장이랑 벽이랑 벌레가 다 붙어 있는데 너무 소름 돋은 게 벌레가 다리가 엄청 많은 거예요. 어이구, 예. 그게 그러니까 돈벌레도 아니고 무슨 지네 같은 것도 아닌데 다리가 엄청 많은 게 그게 어떻게 알았냐면 그 다리만 계속 움직여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소름 돋는데 제가 벌레 너무 싫어하거든요. 귀신보다 벌레가 더 싫어요. 저는. 근데 거기서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움직이면 이게 벌레가 천장에 떨어질 수도 있고 옆으로 기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근데 걔네가 눈을 감고 있었나 봐요. 진짜 어느 순간 제가 무섭다 딱 느꼈는데 갑자기 걔네가 딱 눈을 떴는데 눈이 다 빨간 거예요. 근데 그 빨간 게 수십 개가 저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수백 개, 수만 개가. 근데 소름이 쫙 돋는데 갑자기 침대 밑에 뭐가 확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더니 갑자기 허벅지를 탁 찔렀어요. 그게 너무 아파서 깼어요. 저는 누가 칼로 찌른 줄 알았거든요. 그게 딱 해서 진짜 놀라서 바지를 막 걷었어요. 그랬더니 허벅지 안쪽에 송곳으로 누가 찌른 거 마냥 구멍이 뻥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벌레가 있나 침대를 다 진짜 매트리스까지 다 꺼내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벌레에 물리면 되게 간지럽잖아요.
제가 진해에도 물려보고 벌에도 물려보고 다 물려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구멍이 크게 난 건 처음 본 거예요. 송곳처럼. 그런데 그게 약간 느낌이 알이 박혔다? 동그란 게 안에 뭐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단단한 게. 그래서 진짜 기분 나쁘다 이러면서 그거를 이제 막 아침에 일어나서 신랑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신랑 병원 가라는 거예요. 뭐한테 물렸냐 막 이러면서. 근데 방에 아무리 봐도 벌레가 없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음날 되니까 물집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송곳 모양, 그러니까 송곳 그 크기만큼 물집이 아침에 생겼는데 그게 진짜 저녁 때까지 자라서 진짜 손마디만큼 커진 거예요. 그냥 한 방울로. 예. 그래서 뭐야 이거 그런 다음에 제가 그냥 항생 연고를 바른 거예요. 발랐는데 이게 팍 터졌어요. 어느 순간. 근데 저희가 물집을 몇 번 잡힌 적이 있긴 한데 물집이 잡히면 거기 물집 터지면 거기 아물면서 그냥 끝나잖아요. 네. 근데 걔는요. 제가 이렇게 걸어가죠. 그럼 허벅지에서 물이 흐르는 느낌이 들어요. 와, 그 정도네. 3, 4일을 계속 거기서 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지면 거기가 촉촉해요. 앉아있으면 물 안 나오다. 또 이렇게 밖에 나와서 걸으면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거기 흉터가 있어서 제가 사진 찍었는데 너무 극혐이어서 안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다가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제 지인 중에 음악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유명해요. 근데 그분도 약간 그 음악하시는 분들이 제가 몇몇 아는데 그분들이 약간 기가 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좀 잘 봐요. 진짜 예민하고 네. 말 한마디에.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이제 카톡을 보낸 거예요. 뭐 예. 가끔 가다가 이제 전화 통화하고 하는데 요새 바쁘길래 전화하면은 만약에 녹음하는 실이면은 민폐니까 네. 그 사람한테 이제 카톡 보낸 거예요. 오빠 나 큰일 났어. 뭐 이상한 거 보니까 빨리 전화해.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전화 오더라고요. 뭐 무슨 일이야? 그래서 녹음 없어. 그러니까 녹음실인데 잠깐 쉬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말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도 너무 아프고 이제 있었던 얘기를 쭉 하게 된 거죠.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야 너 큰일 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또 양박? 뭐 아무튼 그거 먹었냐고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랬어요. 너 그것도 모르냐? 막 이런 얘기를 안 해주셨거든요. 예. 근데 그거 먹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알았어요. 그게 저주. 양밥. 저희 채널에서는 뭐 거의 교과서 같은 그거죠. 제가 안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정도로 이거 심각한 일이니까 전화 끊어보라면서 기다리라면서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때는 진짜 이 오빠한테 미안한데 아씨 오빠도 나를 외면하나 이 생각 들었어요. 전화 오빠 급하게 끊으니까. 예. 근데 이제 한 1시간인가 지나서 전화 온 거예요. 여기 진짜 유명한 무당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자기가 이렇게 부탁을 해놨으니까 그분이 전화하면 잘 받고 해결이 되면 자기한테 전화를 하래요.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그래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보통은 제가 이렇게 전화가 올 줄 알았어요. 계속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특이한 문자였어요. 그 너 누구누구 알지 뭐 이러면서 집에 있을 때 전화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을 때 저 집인데요 이렇게 하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일 얘기를 하려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휘파람을 확 불다가 예. 야 됐다 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너 진짜 고통을 즐기는 이상한 애 붙어가지고 너 걔 얼마나 영악한 줄 알아? 너 걔 사람 갖고 노는 애야. 막 이러면서 걔가 근데 혼자 다니는 애가 아니래요. 그럼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딱 스친 게 제가 아무도 무당이 전화 안 받았을 때 타로점 있잖아요. 아, 예? 그런 거 보는 앱에 들어가서 한번 전화 통화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차에서 전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전화 받았는데 여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보세요? 그러니까 어디신데 왜 이렇게 시끄러우세요? 막 이런 거 저한테. 제가 여보세요? 그러니까 기가 나갈 것 같아. 너무 시끄러우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 주세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걔가 사람을 몰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지가 어떻게 죽은지 모르는 애, 지방령 뭐 이런 애들 막 잡기신데 자기가 부리면서 데리고 다니는데 걔 너한테 붙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한테만 붙으면 다행인데 집에 붙으면 이거는 진짜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자기가 자기 그 사람을 보내겠대, 한 명을. 그래서 집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분 보낼 테니까 전화 잘 받아 하고 끊으시는 거예요. 되게 쿨하게. 그러더니 그분이 진짜 집에 왔어요. 낮에. 제가 집에 사람 없을 때 왔으면 좋겠다. 이거 알면 난리 나니까.
낮에 다 출근하고 이제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분이 집 앞까지 왔어요. 왔는데 그분이 뭐 가방을 들고 온 거예요. 엄청. 그 가방을 들고 왔는데 막 이렇게 보더니 뭐 휘파람도 불고 뭐 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그냥 저한테 딱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너 자는 방이 여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 딱 들어갔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소름 돋게 예. 이 집이 터가 엄청 좋은 집이래요. 집에 살면 돈도 잘 벌고 잘 되는데 네 방 리모델링 했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저희가 학장 리모델링을 하면서 저 방이 원래 없었던 자리인데 생긴 거예요. 아, 예.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름 돋아서 뭐 이런 것까지도 알 수 있나? 그러면서 막 놀래있는데 그 사람이 딱 하는 말이 야, 너 큰일 났다. 너 찜했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 침대에 바로 그러니까 머리 위에 보면 큰 액자가 있어요. 그림 액자인데 거기에 남자 손인지 여자 손인지 모르는데 이 손이 딱 찍혀 있는 거야. 근데 처음에 서 있으면 안 보여요, 이게. 왜냐면 형광등이랑 불빛 반사가 돼서 안 보이는데 쭈그리고 앉아서 밑에서 빛을 피해서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사진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 보여요. 저 몰랐어요, 이거 있는지도. 오. 근데 그분이 그거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서 어떡하냐니까 얘가 여기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리모델링 안 한 부분이면은 얘가 못 들어왔을 건데 여기는 새로 없었던 집에 있는 구조다 보니까 얘는 들락달락 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거기 얘가 니 찜했다고 표시까지 했네 막 이러더니 거기서 막 무슨 오색천 찢으시는 거예요, 막. 그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진짜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실로 나와서 그 부적이 든 되게 조그마한 이런 봉투? 네. 이런 거를 주더니 자주 갖고 다니는 가방? 그다음에 이제 뭐 차, 그리고 막 이런 거에다가 다 그걸 넣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인형을 줬어요, 저한테. 그러더니 제 자주 입는 속옷하고 티 같은 거 가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막 찢어가지고 그 안에 막 넣더라고요. 뭐 어떻게 봉인해서 막 넣더니 그거를 종이 가방에 딱 넣어서 저한테 줬어요. 차에다가 냅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니까 일단 질문하지 말래요. 네. 나중에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질문하지 말고 내가 내일 걔가 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내가 거기서 장난질 좀 할 거야. 장난질 할 거니까는 너 그 가방 들고 그 저수지로 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한 것 중에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면 네가 가는 길에 네 사지가 찢기고 뭐를 하고 어떤 사고가 나도 네가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으면 그 차를 버리고 걸어서라도 거기까지 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럼 너 살 수 있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이. 근데 그게 네가 딱 끝나서 집에 딱 도착해서 집 안에 들어오면 나한테 전화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한 다음에 이제 거기 종이 가방을 딱 놓고 거기 저수지를 가는데 식은땀이 미친 듯이 나는 거예요.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잘 갈 수 있어. 나 가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믿어도 돼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이제 오만 생각을 하다가 가는데 그 저수지 중간쯤 들어서면 편의점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오래된 모텔이 있는데 거기가 커브길이에요. 거기를 딱 가는데 갑자기 그 맞은편에 오는 파란색 1톤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제 차 앞으로 막 이렇게 옆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앞이 아니고 옆으로 넘어오다가 그 가드레일을 앞으로 정면으로 박은 거예요. 그게 깜짝 놀라서 차가 딱 이렇게 섰는데 저 사람 진짜 많이 다친 거 아니야? 되게 걱정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되게 어이없다는데 차에서 막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차가 가드레일을 앞쪽으로 박다 보니까 차 라인이 이렇게 중간으로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로. 예. 그러니까 도로를 막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차 이렇게 가라면서 표시를 막 하더라고요. 가는데 그때부터 더 무서워지는 거죠. 진짜 박았으면 나 죽었다 이러면서 막 가는데 계속 막 그 눈이 초점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이제 흐릿해지고 숨도 가파지고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 하고 갔어요. 가서 거기 종이 가방에서 그때 처음으로 봐서 그 인형 뭐 아무튼 주섬주섬해서 넣은 거까지는 봤거든요. 딱 봤더니 그러니까 무슨 인형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거를 거기다 냅두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 거기다 그냥 냅두고 그리고 그 주머니에 있는 부적을 무조건 그 앞에서 태우라는 거예요. 옷에 있는 거 그거를 이제 태우자마자 차에 탔어요. 차에 타서 막 오는데 신기하게 머리가 맑아진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이렇게 진정이 된 거예요, 마음이 진정이 되면서 어떻게 집에 왔는지조차도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갈 때랑 올 때 마음이 너무 틀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무당한테 집에 도착했다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게 네. 이걸로는 안 끝나고 임시방편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현기증이 막 나고 구토도 막 나고 해서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거 하나는 기억나요. 뭐요? 걔가
무조건 한 명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귀신이래. 아주 악기 중에 악기. 사람을 죽이려 그러네. 그래서 그 인형을 자기가 갖다 놨대. 걔는 분명히 걔가 넌 줄 알고 그냥 데리고 갔을 거래요. 아, 예. 그래서 그 인형을 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그 인형 없으면 걔가 갖고 간 거다 이러는데 전 다시는 안 가죠. 거기 무서워서. 그렇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달 뒤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불과 그 인형 갖다 놓은 게 3일 전 일이에요. 그래서 저 너무 소름 돋아요. 일단은 아직 완벽하게 마무리 작업이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운 게 예. 이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일인지 끝날인지 그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그게 가장 무섭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그 귀신의 어쨌든 그 형상이 그냥 되게 진짜 잔인하게 나올 때도 있고 사람의 형상일 수도 있는데 그 꿈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거기에서 그 3명이 그러니까는 거기서 귀신이 작업하고 있었던 거래요. 그 3명이 데려가려고 작업하고 있었는데 제가 방해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꿈에서 이제 거기다 옷을 입히면 걔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옷을 안 입혔잖아요. 그냥 막 맞아요. 화를 내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이게 자제는 잘 안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거 잘 보거나 하는 사람은 꿈속에서 모르는 사람이 말을 시키면 대답을 하지 말래요. 안 그럼요. 보이는 것처럼 지나가라고. 예. 그리고 저 길 가다가도 그 사람이 죽던 말도 저보고 하는 말이 너는 걔가 귀신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냥 모르면 그냥 다 지나가래요. 뭐 만약에 모르는 사람 말 시켜서 그냥 지나가래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신신당부를 하면서 한 달 뒤에 보자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느 날님께서도 시참하면서 이 목소리에서도 그때 당시의 두려움, 지금의 두려움 다 느껴지네요. 네. 일단은 뭐 아직 명확하게 어떻게 뭐 처리가 되었고 뭐 안전한 상태고 이런 걸 아직 모르니까 일단 좀 더 두고 보죠. 어느 날님. 네, 두고 봐야 되고 진짜 이게 신기했던 게 제가 저희 친언니가 되게 유명한 절에 놀러 가서 이제 염주를 사다 줬어요. 근데 그 염주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끊어졌어요. 진짜 신기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귀신이 진짜 있긴 있구나.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 또 그 웃음소리가 계속 나는 것 같은 그런 이명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벽을 탁 친다? 바깥에서 돌 던지는 거 마냥 탁! 탁! 이런 소리가 엄청 많이 났어요, 집에서. 지금부터 어느 날님. 네. 그냥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귀신의 지금 행동이 아니다. 그냥 귀신은 좀 머나먼 세계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싹 한번 끊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쪽도 힘을 그렇게 크게 쓰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그러려고요. 지금은 네. 그래서 오늘 또 조금 그냥 힘 빼고 그냥 열심히 얘기했어요. 나 이거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아직까지는 어쨌든 해결은 마지막에 또 마무리는 지어놨는데 아직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좀 더 지켜보고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 하신 이야기 하고 나서 어깨 한번 터시죠. 네, 어깨 한번 싹 터시고 네. 소금물 가글하고 귀 한번 닦고 여러 저 가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다 갖다 놨어요 문 앞에. 네, 여러 가지 거실 한번 나가면 해야죠.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데도 왔다 그러면 뭐 독한 것이야 그거는. 네, 제가 봤을 때는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한번 두고 보고 오늘 그래도 이야기 잘 마무리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밤 되세요. 네. 일단은 보통 귀신이 아니네요. 이게 보니까 사람을 함부로 해하거나 그런 걸 재미로 즐기는 귀신들은 도대체 무엇이 목적이고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 재밌어서 그러는 귀신들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